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리버버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오는 10월 한강 물길을 따라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으로 잠실과 여의도, 마곡 등 7곳을 확정했습니다.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이 조만간 시작될 것임을 알리며 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에도 10월에 수상버스가 등장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여의도, 옥수, 뚝섬 등 선착장 3곳은 도보로 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합니다. 지하철 연계가 부족한 마곡, 망원, 잠원, 잠실 4곳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또 선착장 주변엔 따릉이를 배치합니다.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같은 3,000원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은 15분 간격으로 운항합니다. 급행 노선을 타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갑니다. 한강 리버버스의 구체적인 요금이나 노선, 소요시간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추가 선착장 계획이나 예상 이용객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리버버스 자체의 정보는 자세히 전했지만 실제로 리버버스를 이용할 사람의 경우 지하철과 같은 다른 대중교통과 비교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한눈에 비교해보면 좋을 리버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소요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한강 리버버스는 일반행과 급행으로 나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모든 선착장을 정차하는 일반행은 75분이 소요되는데요. 같은 거리를 지하철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에서 가까운 양천향교역에서 잠실역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9호선 일반행은 한 번의 환승을 거쳐 약 65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반면 급행을 이용한다면 리버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이 걸리는데요. 지하철 또한 9호선 급행으로 갈아탄다면 2번의 환승을 거쳐 약 5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로 시간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환승의 유무나 배차 간격 등의 조건을 따져 상황에 알맞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만들어 7억 원어치 넘게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얼마 전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제조해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담은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0대 송모 씨가 가정집을 빌려서 차린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제조 시설입니다. 송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 약물을 만들고 포장하는 기계까지 들여놨습니다.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 빌라로 정하고 수시로 옮겨 다녔으며 우편물에 보내는 사람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불법 약물을 제조한 일당의 치밀함을 알리며 이러한 약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무려 2,000명 이상으로 약물의 부작용을 우려하게 했는데요. 식약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가 7억 원 상당의 원료 의약품과 현금 다발을 추가로 발견했고 송 씨 등을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 약물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구매자 2천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불법 약물을 판매한 사람은 물론 알고도 구매한 사람까지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식약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제조한 일당의 검거 과정을 자세히 전했는데 무엇보다 우려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 등장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로 투여하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나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 의약품인데요. 게다가 불법으로 제조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가을 가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해 가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이례적인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등장한 가을 가뭄이 나타난 지역의 모습을 전하며 앞으로의 심각성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토양 곳곳이 메말라 힘없이 부스러집니다. 바짝물도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지난해 10월 말 제주도 서귀포 농가의 모습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가을 초반 강수량이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가을 가뭄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을 가뭄이 나타난 제주도 농가의 모습과 함께 가을 가뭄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을 가뭄이 잦아지고 그 강도도 봄 가뭄보다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 억제에 실패할 경우 40년 뒤 우리나라의 가뭄 정도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가뭄 기준 4단계 중 3단계 수준의 극심한 가뭄이 봄보다 가을에 더 많아지고 남부는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억제 실패할 경우 40년 뒤에 다가올 심각한 가뭄 상황을 설명해 우려되는 지점을 짚기도 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은 잘 전달했지만 가을 가뭄의 특성이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길 바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가을 가뭄에 대해 좀 더 살펴봤습니다. 가을철에는 지표면 기온이 더 크게 올라가고 가을철 강수와 연관이 있는 다습한 남풍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강수량이 감소해 가을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가을에 가뭄이 나타나면 수확기 농작물 등이 물 부족으로 잎이 말라가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 농업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가뭄이 바다를 메마르게 해 김 양식장 등이 타격을 입고 저수지 또한 메말라 우리가 먹는 식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